한국 최초의 세빙 연구선 아리온호는 2006년부터 건조되기 시작하여 2009년 6월 11일에 진수되었습니다. 남극 및 북극의 결빙 지역을 포함한 전세계의 대양역에서 해양 연구와 양극 기지에 대한 보급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합니다. 극지 탐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2003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편익 분석이 이루어졌고 2005년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거쳐 2006년 초부터 건조하기 시작해 2009년 진수식을 열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가 한진중공업에 발주하여 건조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1,00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 임무는 남극과 북극의 결빙 지역을 포함한 전세계 대양역에서 전방위 전천후로 해양 연구를 수행하고 남극의 세종과학기지와 북극의 다산과학기지에 대한 보급 및 그 밖의 연구 활동을 수행합니다. 전체 길이 109.5m, 너비 19m, 6,950톤급의 이 세빙선의 항속거리는 약 2만 해리로 70일 동안 운항할 수 있으며 승선 인원은 85명으로 이 가운데 선원이 25명, 연구원이 60명입니다. 규모 면에서는 외국의 세빙선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지만 해양 연구, 음파 탐지, 지구 물리 탐지, 관측 및 장기 모니터링 장비 등 60여 종의 첨단 연구 장비를 탑재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온호는 극지 미스터리 해결사라고도 불리는데요. 그간 남북극을 오가며 세계 최초로 제4기 빙하기 시대 북극 시베리아해에 거대 빙상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고 최근에는 북극해에 떠있는 극초미세먼지 출처를 처음으로 발견해내는 등 뛰어난 연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아문제네, 로스해 등 지구 한 바퀴 반에 해당하는 총 57,000km의 바다를 누비며 남극해를 연구했고 남극에서 가장 빠르게 녹고 있는 서남극 스웨이트 빙하에 접근해 관측망을 설치했으며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의 크릴 분포와 이를 먹이로 하는 아델리 펭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며 극지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아라온호의 또 다른 장기를 말하자면 극지대에서 SOS가 들려올 때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구조선 역할도 수행한다는 것인데요. 지난 4월 남극 연구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던 아라온호는 선박 침몰과 코로나19 유행으로 파푸아 뉴기니에 고립돼 있던 우리나라 원양어선 선원 25명을 태워 돌아왔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남극해에서 유빙과 부딪힌 뒤 표류하던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구조 신고가 들어오자 연구활동을 잠시 중단한 뒤 사고 해역으로 달려가 구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페페티비야, 아라온호는 우리나라 배만 구해주는 거냐? 다른 나라 배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모른 척하는 거야? 아닙니다. 아라온호의 구조활동에는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대표적 사례로 러시아를 뽑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러시아 선박을 구조했던 사건은 영화로 만들어도 될 만큼 긴박하고 극적이었는데요. 지난 2011년 한국의 세빙 연구선 아라온호는 뉴질랜드에 정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극 빙하 해역에서 급하게 SOS가 들려왔습니다. 아라온호는 당초 남극 장보고 기지 건설을 위한 정밀 조사단을 태우고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남극으로 출항할 예정이었지만 사고 소식을 접한 후 급하게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호텔에 대기 중이던 연구원 등 정밀 조사단원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러시아 선박이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에 급하게 배로 달려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황이 상당히 급박했습니다. 조난을 당한 배는 러시아의 500톤급 어선으로 남극 로스의 남동부 해역에서 빙하에 부딪힌 뒤 선체에 구멍이 뚫려 물이 내부로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요. 배에는 선원 3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페페티비야, 그냥 주변의 어선들이 출동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었냐? 뭘 뉴질랜드에 있는 배까지 부르고 그런다냐? 아닙니다. 당시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구조를 위해 사고 지점으로 접근을 시도했지만 두꺼운 얼음이 막고 있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라온호는 사고 지점과 약 3,000km 떨어져 있어 도착까지 8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빙하를 뚫고 사고 지점에 접근할 수 있는 쇠빙선으로는 최단 거리에 있어 출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태산 같은 얼음들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뚫고 간 아라온호는 러시아 조난어선 스파르타호가 조난된 지역으로 도착해 신속하게 선원들을 구조해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선원 구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선박수리까지 나섰다는 것인데요. 아라온호는 스파르타호의 무게를 낮춰 파손 부위를 수면 위로 띄우기 위해 2배를 나란히 붙인 뒤 유류를 옮기는 작업을 시작으로 승조원들이 2배를 연결한 사다리를 통해 스파르타호로 넘어가 파손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등 세부적인 수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아라온호의 승조원들은 본격적으로 용접기, 산소 절단기 등 대부분의 장비를 스파르타호로 옮겨 용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람 구조하러 가서 즉석에서 용접까지 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고 있던 러시아인들은 대체 당신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못하는 게 없다며 진정한 슈퍼히어로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진짜 아라온호의 승조원들은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특히나 아라온호는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선박이라 충격에 민감한 연구 장비가 실려 있기 때문에 스파르타호와 나란히 붙이는 작업부터 초긴장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자칫하다 초고가 장비들이 손상을 입는다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다 지갑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선박이 물에 뜨게 하기 위해 스파르타호의 기름 103톤을 아라온호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름을 이송하는 호스가 60m로 매우 짧아 선박 간 충돌하지 않도록 사고 선박에 최대한 밀착시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고 선박보다 아라온호가 훨씬 컸기 때문에 파손된 상태에서 선박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성을 동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라온호에 탑재된 자동 위치 제어 시스템을 통해 근접 접근, 위치 제어가 가능했고 그 다음 용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조성 기술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박은 남극의 얼음을 팥빙수 만들듯이 갈아버리면서 항해한다. 구조하겠다고 왔던 극지대 연구원들이 용접 기술까지 구사한다는 이야기는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뿌린대로 거둔다고 했던가요?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인 북극 야말 프로젝트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에서는 2조 원이 넘는 수주, 잭팟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유럽 지역 선주 2곳으로부터 쇠빙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총 6척을 2조 274억 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야말반도는 북극해 지역의 러시아 땅으로 전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30%가 묻혀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얼음에 갇혀 개발이 어려웠지만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러시아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개발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LNG를 운반하기 위해선 수역의 얼음을 부수면서 항로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쇠빙 LNG 운반선이 필요합니다. 쇠빙 LNG 운반선은 한 척당 약 3,600억 정도로 일반 LNG 운반선에 비해 1,200억 이상 비쌉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야말 1차 프로젝트인 2014년에도 15척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국내 조선 업체들에게 러시아는 큰손 고객입니다. 러시아는 선박 발주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 자원 및 항로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쇠빙 LNG 선 발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06년부터 조선산업 육성 정책을 펼쳐왔으나 기술력이 부족해 우리나라에 지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끼리 경쟁하는 형국인데요. 대우조선해양은 2009년 러시아 국영 통합조선공사와 합작해 즈베즈다 DSME를 설립하고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 계획을 세웠으며 현대 사모중공업은 2017년 즈베즈다 현대를 설립하고 즈베즈다와 함께 아프로막스급 유조선을 건조 중입니다. 삼성중공업도 2010 베트남의 중국 대체로는 미중 무역 전쟁 발발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삼성, 애플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일부 옮겼거나 향후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다시 한번 베트남 대체론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됨에 따라 중국이 베트남의 세계의 공장 지위를 내어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왜 베트남인가? 정말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 외교학원 세계정치연구센터 스잔 주임의 신층 분석을 정리해봤다. 왜 베트남인가?
베트남이 차세대 세계의 공장으로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인건비다. 2018년 기준 베트남의 인구는 9,600만 명, 인구 증가율이 높은 한편 젊은 인구 구조를 가졌다. 인건비가 중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외 무역 조건도 유리하다. 베트남은 미국과 자유무역 관계를 맺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과도 1년의 조약을 체결해 거의 무관세와 다름없다. 2019년 10월 2일 삼성은 중국의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삼성마저 떠났다며 중국의 스마트폰 생산 라인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스잔 주임은 베트남 현지 시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이 이전한 건 스마트폰 라인 전부가 아니라 스마트폰 공정의 일부일 뿐이다. 베트남 공장 이전 이후에도 업스트림 생산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공장 이전을 발표할 때 삼성은 2020년 삼성 휴대폰의 20에서 30%는 ODM으로 돌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ODM은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면 제조업체가 이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이다. 제조업자가 제품의 설계부터 제작, 생산 등을 모두 주도한다는 점에서 OEM과 다르다. 스잔 주임은 중국이 바로 이 ODM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중국의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연간 20에서 30%에 달하는 스마트폰 생산을 ODM으로 돌리겠다는 말은 곧 대부분을 중국 대륙에 넘기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스마트폰 산업이 하이테크에 속한다면 노동집약형인 경공업 분야에서 베트남의 경쟁력은 어떠할까? 스잔 주임은 베트남의 현지 생산 라인을 돌아보던 중 가구 공장에서 있었던 일을 가장 인상 깊었던 일로 소개했다. 베트남 현지 가구 공장 사장에게 베트남 현지에서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조달하는가에 대해 물었다. 현지에 제대로 된 서플라이 체인이 형성돼 완전한 현지화 생산이 가능한지가 질문의 요점이었다. 사장은 베트남에서 많은 물건을 구매 가능한 것은 맞지만 모든 걸 조달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가구는 주로 미국에 수출하는데 운송하려면 포장 과정을 거쳐야 한다. 포장용 종이박스는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지만 이 공장에서 수급하는 종이 판자는 중국에서 들여와 사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 가능한가? 스주임은 위에 언급한 스마트폰과 가구 공장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공장 베트남 이전의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 베트남의 인건비와 관세 정책이 강점이라면 나머지 조건들은 모두 중국보다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베트남에는 아직 온전한 서플라이 체인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례들도 서플라이 체인 의존도가 높지 않은 산업들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베트남의 GDP는 2,425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 대도시 선전 GDP의 3분의 2, 수저의 90%에 해당한다. 같은 해 베트남의 수출입 무역 규모는 4,809억 달러로 대외 무역 의존도가 GDP의 200%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입 총액 약 4,800억 달러 가운데 무역 흑자는 65억 2천만 달러이며 흑자율은 1.3%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다시 말해 베트남은 무역 의존도는 높지만 여전히 기초 가공 수준에 머물러 있어 부가가치 창출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70년대 중국도 지금의 베트남 같았다고 반박한다. 기초 수준의 가공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0년 뒤 베트남은 중국의 성공 루트를 따라갈 수 있을까? 세계 공장이 되려면 가장 중요하며 필수적인 조건이 온전한 산업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화학공업이 필수 불가결하다. 대량의 원자재와 공업용 기계 등이 모두 중화학공업에서 기반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가 중화학공업 기반을 갖췄다는 점이었다. 앞서 언급했듯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이유는 자유무역 경제 체제의 기반에 대외 무역 조건이 좋고 관세가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의 특징은 투입 비용이 높은 반면 창출되는 일자리는 적고 회수 기간이 길다. 단기간에 발전하려면 정부 주도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베트남은 단기 내 자체 중화학공업 시스템 건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스주임은 관측했다. 베트남의 미래 발전 가능성은 어떨까? 스잔 주임은 베트남 대외경제무역대학 경제정책연구소 소장 란더청 소장의 말을 인용했다. 베트남이 발전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그 사이에 있으며 중국의 산업 시스템과 긴밀하게 엮인 관계에